자, 가시죠. 45페이지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재정환경 4가지 꼭 써야죠. 그죠? 고향, 위험사회 2002년 WF에는 무경계 위험사회라 그랬죠. 그죠? 무경계 위험사회라 그랬으니까 위험사회 꼭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세출은 줄고 세입은 세출은 압박은 심해지는데 세입은 준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죠. 전략적 재정 운영이란 자 가시죠. 밑에 효율, 기술은 뭐라고요? 비용 전략 낭비 제거 최신 기술, EVM, D브레인. 대분 효율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 예타죠. 예타. 사회적 수로. 국민 참여 예산도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여니까 민주로 가야 되겠죠. 자, 재정 민주는 국회는 4개만 쓰면 되죠. 갑시다. 감사원의 국회의관, 예결위 상임위,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재정결의안, 재정책임법입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하고 예결위 상임화가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도 높고요. 가장 좋습니다. 참여예산은 우리 사전 4호로 나누는데 핵심은 사전에는 뭐가?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범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제 제도화해야 되고 등대속 수용이 구현돼야 되겠죠. 사후적으로는 국민감사청구하고 무슨 소송? 국민소송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편심직결 분종적기원 됐습니다. 135 121전 간본시 예종본 통제와 신축 2월 말 415253 본회종본 예산 분류는 프로그램만 노조 예산 종류는 일특히 추남세자 비통부채 예산의 원칙은 맨 끝에 성과주의 참여 예산 예산기구는 미국식 OMB 맞죠? 예산의 원칙은 넘어갑시다. 자, 46페이지 국가재정법 효건투 재평 성건투 재평 자, 건전성 별표 건전성 뭐라고요? 국보채 추인감 조달 국보채 추인감 조달 1특기 넘어가시고 자, 외웁시다. 520조 됐죠? 아, 특별회계밖에 기억이 안 나네. 55조, 160조 빼면 되겠네요. 300, 290조. 약 300조 그냥 대충 합시다. 약 300조. 넘어갑시다. 47페이지 추가 경정 예산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고 제가 안 적어놨지만 국가재정법 한번 추가 경정 예산은 아마 헌법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아닌가? 됐습니다. 가시죠. 편심직결의 틀에서 써야 될 게 뭐라고요? 편성, 사유제한, 자쟁, 심실폭격 변화, 발생 그리고 횟수 제한 없다. 총량 규율이 필요하다. 절차가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단일성 원칙과 한정성 원칙의 예외죠. 예산 심의를 받으니까 사전 의결 원칙은 예외가 아니고 집행결사는 본회상 업소대에서 같이 한다. 재정 효율 측면에서는 철저한 성과 관리, 총량제, 재정민주 측면에서는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 등을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BTO, BTL은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리스크 쉐어, 반띵, 어드저스티드 등이 도입되어 있다는 거 있지만 도입 시도하고 있다는 거 성인지 예산제도 최소 한계가 뭐죠? 성인지 예산 써야 될 키워드 젠더 메인스트림 뭘 성인지에서 성인지적 관점 95년 북경회의 이런 거 있는데 필요 없고 자 갑시다. 2020년 중앙지방예산기금에 다 도입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 양평정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예산서, 사업명, 사업목적, 성별수혜, 성별기대 효과 그리고 직결산서는 거기에 집행실적의 자체평가 내용까지 지금 현재 5개 부채 편중되어 있고 성과지표가 추상적이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조세지출 일단은 조세를 매개로 한 지출이죠.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이죠. 장점은 목적을 달성하고 신축적이고 탄력적이지만 단점 가장 제가 싫어하는 거 역진적이다, 비가시적이다, 렌트 시킹이다, 법률로 예산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 통제해야 되죠. 그래서 도입된 게 예산제도 서독이 최초고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그랬죠. 조세통제법 142조의 2 사항인데 됐습니다. 최근에는 뭐라고요? 최근에는 예타 300억 이상의 예타 금액을 쓰려면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냥 안 쓰려면 그냥 예타가 그리고 일몰 도로의 심층평가 아니면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일몰도로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도입하였다라고 하면 돼요. 좀 정확하게 뭐라고요? 300억 이상의 예타와 일몰도로의 심층평가 도입했다. 그렇지만 국세 가면 한도제를 3년 평균 0.5% 이하로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역시 재정효율은 총량효율이죠. 총량효율. 직접 지출과 연계하는 것. 재정민주에서는 통제의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예산 분류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잘 써주려면 다시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 기능별, 품목별 하는데, 기능별 가로 열고 뭐라고요? 장, 관, 항, 세항, 목인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항 또는 세항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단위사업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산 편성이나 심의 기본 단위는 프로그램, 단위사업은 자율성 주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성과 목표 관리 제도를 하고 단위사업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도 놓으면 써야 될 게 세 개 뭐라고요? 과목의 변화, 운영의 변화, 성과 관리의 변화. 넘어가시죠. 50페이지 통합재정은 시험에 나왔거든요. 통합재정은 포함, 계산 됐습니다. 포함에서는 우리 중앙, 지방이 되는데 기역으로 끝나는 것들,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그 다음에 금융성 기업.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계산할 때는 요 세 단어 다시 손괴, 연결, 재무제표, 보존재원, 별도관리.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통합재정은 손괴 방식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존재원을 별도로 가지고 이거 잘 써야 되죠. 보존재원이 플러스면 흑자다, 적자다? 적자다. 왜? 이것은 상환성 세입과 세출이죠. 그래서 상환해야 될 게 많아지면 적자죠, 적자. 근데 자 갑시다. 이게 너무 범위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D1, D2, D3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가 통합재정 수지는 항상 우리나라가 플러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송합니다. 빼봅시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재정 흑자가 심해요. 바로 뭐가? 사회보장의 적립기고 심각한 수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개를 빼줘야 되죠. 연고사학산재, 고연사학산재를 빼줘야 되고 PSDS 국제적으로 더 잘 그리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포함된다는 느낌 있죠. D1 이렇게 그리는 애들 이렇게. 훨씬 느낌 있죠. 왜냐하면 사각형으로 그리면 훨씬 더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위에 첫 번째 그림이요 포함 범위입니다. 그래서 흰색 명암 안 들어가 있는 보조 공공기관 동그라미, 금융기금 동그라미, 외국한 평형기금은 원래 금융기금은 아닌데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성격이 강해서 제외되는 거 다시 제외되는 거 다 기억. 방갈 1번 금융성 기금은 제외한다. 밑줄 금융성 기금만.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제외한다. 금융공기업만. 공공기관도 제외한다. 다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존수지라고 나와있죠. 두 번째 칸에 보존수지 나와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안 봐도 돼요. 보존수지 별도관리 됐습니다. IMF 기준이 이제 86년 밑줄 2001년 버전. 그래서 회계 단위에서 경제 단위로 바뀌고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는 거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재정 규모에서 밑줄 친 것만 봅시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지방의 예상 기금에 대한 것인데 관리재정수지 별표
통합재정수지 빼기 무슨 기금? 사회보장성 기금이죠. 재정 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은 연고사학산재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인데 관리 가능하다는 의미도 되고 사회보장의 적립기기 때문에 포함시 수지 왜곡이 가능해요. 이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면 실제로 재정활동으로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정 수지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다. 작년에 이걸 포함하면 22조 흑자였는데 빼면 1조 적자라고 그죠? 나왔었죠. 총지출 규모나 일반 정부 지출은 넘어가시고 자 PSDS 가시죠. D1은 됐습니다. 국가, 지방 확정되니까 옆에 무슨 주의? 현금주의, 국가재정법 밑줄 됐습니다. D2는 D1 더하기 공공기관입니다. 우발이니까 발생주의고 국제비교의 기준. D3는 D2 더하기 비금융공기업. 그래서 공공부문 부채의 총망라고요. 재정 건전성 관리의 기준이 된다. 유로존 골든룰은 D3 80%. 유로존 골든룰은 D3 D1이 GDP 대비 3% 또는 부채가 이건 수지고요. 부채가 6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D3가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재정건전화법은 3, 4, 5 관리재정수지는 3% 국가채무는 45% 수지는 여러분 스탁지표고 채무는 플로우지표죠. 수지는 그에 생기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좀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맞을 겁니다. 35, 40, 56 35, 40, 56 됐습니다. 오케이. 특히 이제 D3가 IMF 권고치에 육박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포함 범위도 나와 있고 대충 보시면 되겠고 2017년 결산에 보면 통합재정 수지는 24조 흑자였지만 관리재정 수지를 보니까 18조 적자죠. 엄청난 차이죠. 2018년치를 제가 못 찾았는데 아직까지 책 쓸 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 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기억하시고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기금이 정식 명칭인데 정식 명칭으로 기억하시던 약칭으로 기억하시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속도가 무섭니다. 속도 다음 53페이지 메뉴에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 두 번째 자 명목 GDP 97년부터 2015년까지 3배가 늘었지만 국가부채는 9배가 늘었다. 예정처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도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이죠.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는 40%로서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채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4위다.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국가 채무는 크게 35, 40, 56인가요? 35 외워가야 돼요. 35, 40, 56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4위고 GDP보다 국가 채무가 더 빨리 증가하고 고령화 도달 시점에서 봤을 때 결코 우리나라가 적은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2016년 결산 넘어가시고 재정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재정 준칙이 필요한데 됐습니다. 재정 준칙은 나중에 또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폐고가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정부 입법은 자 비용 추계 밑줄 재원 조달. 의원 입법은 비용 추계만 하고 있다. 이런 국회법에 있으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미국은 미야비시 자동사건 밑줄, 영국은 설명 의무화, 독일은 헌법 수준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만 쓰지 말고 이렇게 돼도 좋아요. 다시 잡으세요.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국은 설명 의무화, 미국은 미야비시 자동사건, 독일은 헌법 수준의 재정 준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적합한 재정 준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하나만 써서 위험할 필요도 없고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좋죠. 이렇게 단순하게 갑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과정론으로 갑시다.
자, 우리 아까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요? 135 121 전 간본시 예종본 통제와 신축 2월 말 415253 본의 정본입니다. 54페이지 바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저는 이것만 넣어놨는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가 놓으면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한 줄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데 언제? 3월 31일 날 우리 기재장관이 누구한테? 제발 여러분 쓸 때 좀 정확하게 좀 써주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 B, 사업부처 B, 중앙관서 B, 중앙관서의 장. 여러분 행정법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행정청하고 행정기관도 구분 못해. 그럼 행정청이 나와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중앙관서장 하면 됩니다. 원래는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려. 자, 29조 2 제발 그 옆에 쓰세요. 빨리 29조 2 국가재정법 29조 2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총액이 아니고 제발 지출한도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처에 뭘 첨부할 수 있다고요? 지출한도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쓸 때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MTF 지출한도는 어떻게 도출한다고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도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특징 가시죠. 일단은 5회계 연도를 하니까 전략 동그라미 유사 소유권 무조건 써야죠. 그것이 총액이죠. 공유자 2번, 4번이 같은 말이죠.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한 뻥튀기식 요구와 대패식 삭감인데 유사 소유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즉 우리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해 줬다는 것이고 5번 예산기구의 역할 변화. 이제 악역은 누가 한다? 관서, 사업부처의 예산 편성 예산 담당관들하고 6번 이게 더 크죠. 그 총액은 지출한도는 일반에게만 아니라 특별에게 기금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조세 지출까지 포함해주면 완벽하겠죠. 그죠? 단점은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가면 되죠. 특히 요거죠. 총액은 정말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밀실에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단점에서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총액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3번, 4번은 아주 미시적 비판인데 상당히 파워풀한 비판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책임을 뒤로 떠넘기는 예산이 나타날 수 있고 사업부처가 자율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성공한 다음 페이지 밑에 예산 심의는 몇 단계? 가장 좋은 거는 2단계인데 어떻게 이제는 힘드니까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를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자율을 부여하는 거죠. 총액 인건비 나왔네요. 몇 급이야? 4급이야? 몇 프로? 5%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감사는 컨설팅하는 감사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유목, 개방선, 롤링 플랜. 우리나라 롤링이죠. 그럼 당연히 유연성이겠죠. 목적은 어떤 감세, 고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목전, 분규, 의제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죠. 목은 쉽잖아요. 재정 운영의 목표, 전, 재정 전망,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재정 규모 증가율, 의무 지출 증가율, 재량 지출. 이게 5번, 6번이 그 다음에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구분해서 어떤 지출에 폐고를 도입해요? 의무 지출에 폐고를 도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실행되면 그것이 중지하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량 지출은 언제든지 금지할 수, 좀 줄일 수 있죠. 등 한 3개 정도 의제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징이 중요합니다. 과거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내부 동그라미 참고 자료였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제 외부로 국회로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문제점 답만 봅시다. 2단계 사전심사. 아하,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심의에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등 하고 정확한 세입과 세출 예측이 필요하다. 너무 낙관적 추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발계획. 아하, 완충재원이 필요하구나. 꼭 써야죠. 과다지출에 대한 보정관리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사전 사후로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습니까?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적 측면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밑에 성공적 세입 세출 왜 나왔어요? 세계잉여금하고 MTF의 성공 요인이에요. 다시 정확한 MT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이 또는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세출 예측이 필요하죠. 예산과 기획입니다. 답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죠. 차이. 자, 예산 기획 개념적 3년 5년 국회에 심의받지 않습니다. 예산은 1년이죠. 국회에 심의받죠. 보수적이고 저촉지향적이죠. 인사교류가 안 되거나 기관이 떨어져 있으면 연계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말 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한 곳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원체제니까 뒤에 말은 필요 없고 제도적 장치, 무슨 플랜? 롤링 플랜으로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하면 되겠고, 자,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논점을 뽑아보면 일단은 과정론이니까 이렇게 쭉 했죠. 그래서 2006년 예산부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MTF에 근거해서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해 주니까 MTF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자, 실제로 계획은 예산과 기획이라는 전통적인 논점까지도 먹여 삼켜버렸죠.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은 99%가 좀 또 많지면 97%가 어디에서 사실상 결정됩니까? 예산 편성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예산 심의가 많이 바꿔봐야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산 결정 이론이 나오는 거죠. 합리주의와 점정주의인데 참 가성비 좋은 암기법이 있죠. 가시죠. 이선정합, 문정복설, 대탐, 결례, 비평선, 최적화로 결정한다. 여기는 제한적이고 연속적이다. 합의를 중시한다. 균형화를 중시한다. 여기서 이제 예산에서는 이거 특이하게 총체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총체주의. 여기는 점정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부요키 학자 얘기 좀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옛날 이름이고, 최근에는 공공선택론이 먼저 등장했고, 단절 균형 이론도 등장했고, 다중합리성 이론, 스레이트 모양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개념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예산 경향, 공공선택론, 단절 균형 됐죠. 단절 균형의 단점, 사후적 해석이고 단절 예측이 어렵습니다. 단절 방향을 설명하지 못하죠. 경로 오존성 이론은 예산의 락인 이펙트를 하는데 방향은 설명이 가능하죠. 행시에 나왔던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예산이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이거의 한계를 단절 균형하고 신제도주의로 비판해봐라. 됐죠. 이거는 이제 쉽죠. 점정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확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단절 균형 모형에서 단절이 2번 있었죠. 바로 1, 2차 석유파동하고 한 번 더 있어도 기억이 없네요. 신제도주의는 이 두 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신제도주의는 요 점정 모형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나 단절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점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설명 못하죠. 근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점정으로 가더라도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나왔으니 넘어가시고. 자, 갑시죠.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간본시 예정본, 다시 간본시 예정본 됐죠? 국정감사 최소한 게 뭐라고요? 정기회 개회 전 맞죠? 정기회 개회 전 며칠? 20일 정도. 개회 전에 한다. 20일 기억하지 맙시다. 예산 절차는 아니에요, 사실. 본회의 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는 이렇게 그냥 장관 제안 설명, 의원들의 질의응답, 예비심사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예비심사는 대개 정액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됐죠? 일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니까 뭘 써줘야 돼요? 상, 설화, 동그라미, 상이마, X. 위원들이 몇 명이다? 약 50명이다. 50명이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 절차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국회법 85조의 3 자동 부의. 이 헌법에도 합니까? 이게 최근에 국회법 배정 중인 것 중에 제가 가장 놀랐죠. 왜 11월 30일까지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비심사 증액 밑줄 종합심사에서 삭감하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 이걸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편성은 자 거시 편성이 정착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심의에서는 거시적 심의 요소와 미시적 심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예산으로 가는 게 트렌드다? 거시적 예산으로 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예결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시적이지만 어떤 거?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정액하거나 병납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경우에는 누가 더 힘이 세요? 예결위보다는 상임위가 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시적 예산 심의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뭐라고요?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로 가야 되고 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라고 만약 성립 전까지라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고 특징, 비법률 됐죠? 그래서 부수법률을 지정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죠? 예산이 뭐기 때문에? 비법률이기 때문에 예산 통과시키면서 이걸 실제로 집행하려면 법치 행정의 원리상 법률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수법률을 지정한다는 거죠. 지출 수반 법률의 재원 마련 의무화가 필요하고 자 정액의 제한이 아실 거고 예산의 수정은 거의 없습니다. 예정처는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5번 대통령 제하에서는 더 엄격하고요. 또 불성립 써보세요. 불성립. 더 엄격 옆에다가 불성립. 가능성 높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서니까 하죠. 여소야대라는 것이 내각 책임제에서는 성립을 안 하죠. 어찌됐든 뭐 짝짓기를 해서 다수당에서 총리가 노니까. 근데 여기는 대통령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여소야대가 일반적이고 지금 뭐 올해가 우리 어떻습니까? 여소야대가 없는 확실하게 없는 해줘. 갑시다. 방향. 구조적 측면에서는 탑다운 제도 무슨 심사제?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그러니까 총액을 뭘로? 재정 결의안으로 선언하면 되죠. 재정책임법이 더 좋고 재정책임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산심의의 일반 원칙을 법률로 정해서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죠. 과정은 공개,
심의 기간을 늘리자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 대충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됐죠? 공개 심의 지금도 이제 공개하고 있죠. 근데 합의하면 비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죠. 자, 예산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배정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장 분기별 밑줄 재배정은 중앙관서장이 재무관 산하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산하기관. 자, 재무관 요 정도까지는 지출 원인 행위 지출관 지급 명령 여기까지만 좀 최소한깁니다.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다? 배정을 거치고 재배정을 거치고 누가?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 공법상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들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한테 가서 지출관한테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면 지출관이 옛날에는 국고수표를 발행했는데 이제는 계좌이체 출납 공무원이 계좌이체합니다. 이 둘은 절대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죠. 이것도 싫으면 자 보세요. 그래도 좀 썩어줘야 돼. 자 갑시다. 예산 집행이 2007년인가요? 6년에 나왔는데 그냥 최소한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 절차는 배정, 하살표, 재배정, 하살표, 재무관, 가로 열고 지출, 원인행위, 가로 닫고 하살표, 지출관, 가로 열고 지급, 명령, 가로 닫고 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 조금 많은 티라도 내줘야 되죠. 그죠? 최소한깁니다. 예산 집행의 양대 요점은 통제 밑줄 치시고 국민의 승인이라고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정적으로 국민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신축성입니다. 신축성은 뭐라고요? 새로운 사건이죠. 새로운 사건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위에도 하나 둘 네 개 기억했으니까 예타 별표. 예타는 작년 입학고시 기출문제죠. 그죠? 작년은 근데 그 예타 면제사업 때문에 좀 이슈가 됐죠. 그죠? 500억 앤드 300억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500억 앤드 300억.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그중에 국고지원이 얼마인 경우?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4개 경제성, 타당성, 균형불석, AHP 기법을 하는 것이고 2014년 개정된 예타가 있고요. 작년 개정된 예타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이 4개만 기억하시고 자, 최근 예산 집행의 경향은 지출 통제, 총괄 경상비, 운영 예산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끝에 총액 인건비 나와 있죠. 그 위에다가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라고 써보세요. 귀찮으면 그냥 탑다운 쓰시죠. 무슨 얘기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하에서는 예산 집행은 자율과 신축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왜 예산 성과금은 왜 넣어놨죠? 그렇죠. 자율을 부여했으면 의도적인 어떤 좀 지출 전략, 세입 정대, 수입 정대. 지출을 전략시키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제안을 한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다? 예산 성과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됐죠? 넘어가시죠. 운명의 결산입니다. 결산에서는 써야 될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일단 가시죠. 결산은 확정적 밑줄 확정적. 그러니까 반대로 위에다가 예산 쓰시죠. 예산은 예상적 쓰시죠. 예상적. 다시 예산은 무슨 수치? 예상적 수치. 결산은 확정적 수치. 수식어 붙이면 1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무슨 수치? 예상적 수치가 예산이고 1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확정적 수치로 표현하는 행위가 결산이죠. 결산은 정보 산출이지만 무슨 과정이다?
법적 성격 X. 그죠? 정치적 성격. 법적 성격 무효,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결산에 써야 될 최소한기 두 개 뭐라고요? 결산은 늘려 쓰려면 예산은 확정적 수치이지만 예산은 예정적 수치지만 결산은 확정적 수치로 표현하는 행위고 결산은 예산과 달리 무효 취소할 수 없는 위법 지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는 무슨 과정? 법적 성격은 없다. 그러나 더 나은 예산을 위한 정보 산출 과정이라는 특징 때문에 결산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기결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과정과 국회 과정에서 12월 31일 출납 정리기한 2월 10일까지 출납기한입니다. 그냥 암기하기 싫죠? 안 해도 돼. 넘어가고 됐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왔습니다. 12월 31일이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출납 정리기한이고 2월 10일이 숫자가 적으니까 출납기한이고 2월 말 똑같습니다. 중앙관세청이 기획재정원장관한테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면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1, 2, 3, 4, 1, 5, 2, 5, 3 됐습니다. 감사원에게 보내주면 감사원이 무슨 검사를 해서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 검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독립적인 제3자가 해야 되죠. 독립적인 제3자가 해야지만이 우리 법적으로 유효하고 효력 있는 결산 검사, 회계 검사,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여러분들 헌법에 배우는 것처럼 이걸 할 때는 헌법상 기능이고 직무상 독립이죠. 근데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때는 직무감찰은 헌법상 기능이 아니죠. 직무상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 소속만 된다? 행정부 소속만 된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누가 할까요? 감사원이 합니다. 국회의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하죠. 대법원 선관위의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하죠. 그럼 선관위의 예산은 누가 편성해서 제출하죠?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는 해주지만 결국은 정부가 다 편성해서 제출해요. 됐습니다. 요 얘기하고 요 기능이 많아질수록 요 기능이 줄어드니까 무슨 감사가 안 된다? 성과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탑다운 제도하에서는 성과 감사를 되죠. 3월 1일이니까 2월 말 다음 날이 3월 1일이고 한 달하고 10일에서 결산서 보내줬으니까 결산 검사하는 것도 한 달하고 10일 정도 된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 결산서를 정부로 보내주면 그냥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5월 30일까지 정확하게 차년도 국회 2020년 예산은 2021년도에 결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년도? 차년도 국회에 제출하면 요거는 쉬워요. 본회정부. 예산에 국회에 가면 무조건 본회정부이고 똑같이 여기 뭐라고요? 차년도 정기회 개회 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넘어갈 때 서류 이름이 뭐라고요? 결산서죠. 정부 국가결산서. 그래서 요결재성, 상훈변, 요결재성, 상훈변, 세익여금 이렇게 보면 일단은 결산은 큰 논점이 3개죠. 감사원 얘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결산서 방식 얘기해주고 세액여금 얘기해주면 되겠고 요즘 트렌드에서는 만약에 30점으로 퉁으로 놓으면 바로 요거는 2점, 15점, 7점, 15점 맞네요. 13점. 옛날에는 요거만 했는데 지금은 뭔 얘기합니까 지금? 발생주의 복식복 얘기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해 다시
요것만 잘 기억하면 쫙 논점을 빼내기 쉽습니다. 그죠? 그냥 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가시죠. 행정부 과정 2월 말 결산 보고서 밑줄, 그 다음에 정부 결산하면 결산 검사 보고서를 보고해주면 5월 31일 날 보내줍니다. 됐죠? 그 국회 제출이라 나와있죠? 그 옆에 세계잉여금 하나 쓰시고, 결산서죠. 결산서 됐습니다. 본회정본 거기 이제 조기결산제 정기회 개회 전까지 차년도 앞에 차년도 넣어주시고, 차년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의결하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자 제3자 밑줄 누구의 비판검정? 비판검정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 누가 하는 거? 제3자가 하는 거죠. 성과감사로 가야 되고, 성과감사 밑줄,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전통적 감사, 현대적 감사는 두 번째 거 합법성이냐 3위냐. 다시 뭐라고요? 3위. 3위 아시죠?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감사.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서상 여기 넣어놨습니다. 지공채추, 지공채추 이것만 기억하시죠. 이게 3번 국회 동의 X 재정 사각지대 쓰세요. 재정 사각지대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면 쓰기 때문에 재정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시고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거래 시점 됐죠. 감가상각 동그라미 치시고 이자 기간별 동그라미 요 두 개만 써주면 되죠. 이것이.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인식 안 되고 인식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가상각은 인식 안 되고 인식되죠. 이자는 지급 시점에 인식되느냐 기간별에 인식되느냐 요거 차이가 있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자 복식부기 갑시다. 대변 차변 밑줄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 원리 자기 검증 기능 대충 쓰시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뭐라고요? 대변 차변 나누고 거래를 이중적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고 정확한 성과 파악이 가능하다. 자, 결산 보고서 요결재성, 결산 보고서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요결재성. 자, 국가 재무제표 가시죠. 외워야 됩니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다시 뭐라고요? 발생주의 핵심 단어 자산 부채 연결 재무제표 외워야 됩니다. 이것만 시험에 놓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밑에 있는 내부거래 차감이란 말과 같죠? 이런 얘기죠. 삼성이면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뭐 이런 애들끼리 돈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따로 하면 가공성 있죠. 그러니까 다 어떤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순계죠, 순계. 같은 말. 연결 재무제표, 순계의 내부거래 차감. 같은 말. 우리나라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통합재정. 넘어가시죠. 재정 상태표입니다. 상태표 됐죠? 밑줄 친 거. 현재의 밑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빼면 순자산이죠. 자산 부채 등을 기록한 것. 기업의 대차 대조표와 유사하고 동그라미 3번 유동성 배열법 밑줄 4번 개정식이 아니라 보고식 밑줄 상계 금지. 이 경우에는 상계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최소한 기입니다. 재정 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밑줄 밑에 재정 운영의 결과 밑줄 기업의 손익계산서 똑같습니다. 3번 기업 회계의 특징 무형성 비용 수익과 절연을 인해서 보고식으로 합니다. 똑같죠? 보고식 똑같죠? 됐습니다. 순자산 변동표는 한 줄만 기억하시고 2017년 국가재무제표인데 됐습니다. 2018년 밑에 그 나와 있죠. 살짝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일단은 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기까지만 보고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자기가 그때 한번 찾아봤다는 의미로 그냥 자산하고 부채는 모르겠는데 유동자산하고 비유등 이건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세종정보총합청사정. 요거는 기상청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고. 그리고 재정 운영의 결과. 됐습니다. 2019년께 지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죠? 안 찾아봤어.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예산 제도입니다. 자, 예산 제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산 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